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직한 신하 주창과 부드러운 군주 유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승상 열전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장창과 신도가에 대해 살펴보았죠. 장창과 신도가도 그들이 그렇게 강직한 성품을 유지하면서 강직한 신하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문제와 경제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군주가 있었고, 그들도 자기들이 총애하는 신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애하는 신하에게 무조건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오늘도 역시 주창이라고 하는 장승상 열전에 나오는 가장 강직한 인물이죠. 강직 그 자체인 주창이라는 사람. 더구나 이 주창이라는 사람은 거친 얘기를 내뱉는데 주저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주창이라는 사람을 유방은 늘 옆에 두고 철저하게 100%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거친 사람을 옆에 두고 유방은 그를 끝까지 신뢰를 했고요. 그의 말을 잘 들었던 유방의 부드러운 모습을 보면서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주창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사촌형 주가와 늘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분위기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창이라는 사람이 아주 고든 사람인데 그의 사촌형 주가도 그에 못지않은 사람입니다. 이 둘은요 다 폐한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수군의 하급 관리로서 이제 복무하다가 그때 유방이 사수군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게 초창기죠. 유방이 사수군을 공격할 때 패공에게 종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쭉 유방과 생애를 함께 하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유방의 뒤를 따라났을 때 유방이 주창은 깃발 관리인인 직지로 주가는 빈객으로 삼아서 상당히 그의 조언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형양성고에서 치열하게 몇 년 동안의 전투가 있었죠. 초반부에 형양성에 유방이 갇혀가지고 굉장히 항우로부터 심하게 공격을 받아서 먹을 것도 떨어지고 언제 항우에게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그의 신하 중에서 기신이 제안을 하게 되죠. 자기가 마차를 끌고 동무로 나갈 테니까 서문으로 도망가세요 라고 계책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형양성 동문으로 2,000명의 여자를 무장시켜가지고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초나라 군사들은 그것이 정말 군인인 줄 알고요. 초나라 군사들이 이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참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유방이 그렇게 다급하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기신이 유방의 수레를 타고 나가면서 성안의 양식이 바닥나서 이제 항복한다라고 그렇게 외치며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나라 군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드디어 이제 유방을 잡았나 보다라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유방의 마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유방이 아니라 그의 신하 기신이었던 거예요. 항우가 기가 막히죠. 그래도 기신을 좀 설득을 해서 그의 기계가 가상해서 자기의 신하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설득을 하는데요. 기신이 어림없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요. 이 기신하고 주창의 사촌형인 주가하고는 굉장히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기신 또는 주창, 주가 이 세 사람은 거의 뭐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고 봐도 좋겠죠. 근데 이 세 사람이 기질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 우리가 유유상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이 가문도 역시 그런 데다가 친구까지도 아주 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신을 설득하려고 항우가 하니까 이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까지 항우에 퍼부으면서 이 기신도 항우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초나라 놈들은 원숭이에 갓을 씌우는 것 같다라고 지역감정까지 복돋으면서 항우를 비난하게 됩니다. 항우가 화가 나가지고요. 이 기신을 불에 던져 태워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사에 의하면요. 불에 던져 죽으면서까지도 이 기신은 절대 굽하지 않고 항우에 대해서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야단을 치더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신을 죽이고 나서 형양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형양성 안에 수비를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주창의 사촌형인 주가인 거죠. 이제 주가를 잡았습니다. 주가를 잡아가지고 자, 이들의 기계가 대단하니까 그를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장수가 되면 그대를 상장군으로 삼고 3만 원을 주겠다고 회유를 합니다. 웬걸요? 이 주가의 입에서요 또 욕이 나옵니다. 욕이 나오면서 항우를 막 욕을 합니다. 그대가 빨리 한나라에 항복하지 않으면 한나라 군사들이 이제 그대를 사로잡을 것이다. 그대는 결코 한왕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라고 주가가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항우에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항우가 기가 막힙니다. 삶아 죽이게 됩니다. 지금 그 이미지를 보면 주가를 끓는 솥에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기신과 주가가 둘이 친구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성향이 비슷한지 모릅니다. 둘 다
항우에게 잡혔지만 항우에 대해서 기세등등하게 오히려 항우를 천하라 촌놈이라고 얘기하면서 비웃으면서 너는 절대 유방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들의 기계를 보고요, 초나라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도대체 유방이란 사람은 어떤 인물이기에 사람들이 유방을 만나기만 하면 저렇게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저렇게 던질까. 자, 우리가 항우하고 유방의 얘기를 쭉 많이 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유방이라는 사람의 인간적인 매력을 조금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역사라는 건 승자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방에 관한 좋은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유방은 정말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그런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귀신이 유방의 옷을 입고 유방의 마차를 타고 나가서 그때 서쪽으로 유방이 도망가게 되죠. 그 기회를 타서.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흉내내냐면 이제 왕건의 부하였던 신순겸이 그대로 흉내내게 되죠.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팔공산이라는 말이 왜 붙었냐면, 후삼국 시대에 고려와 후백제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공산 전투라고 하는데요. 지금 대구의 팔공산 그런 지역입니다. 그때 어떻게 전투가 붙었냐면, 이제 신라에 가서 견훤이 신라를 공격해서 한국을 받아내고요, 신라를 토벌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침 구원군을 보냈는데 고려에서, 그런데 늦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만 이 고려의 왕건이 완전히 포위돼서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신순겸이 귀신처럼요, 왕건의 옷을 입고 그리고 여러 명의 신하와 함께 왕건의 복장을 하고 전투에 나갑니다. 그리고 왕건은 일반 병졸의 옷을 입고 도망가게 하고요, 자기가 왕건이 돼가지고 왕건의 옷을 입고 그리고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그 위급한 순간에 자기 군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역시 유방이, 귀신이 대신 유방의 마차를 타고 나가서 항우에게 나가서 유방이 서쪽 문으로 도망간 것처럼, 왕건도 신순겸의 활약으로 겨우 왕건도 목숨을 건지고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순겸과 함께 죽은 8명의 그런 신하들, 팔공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때 그렇게 붙었다고 합니다. 대구 가면 이들의 유적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창이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창이라는 인물은요, 힘이 세고 직언을 서슴지 않아서 소아와 조참 같은 사람도 그를 두려워해서 멀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강직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직언을 서슴지 않아서 소아나 조참 같은 그런 노련한 인물들도 멀리하게 되는, 그럴 정도로 이 주창은 아주 직언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고조가 한번 연회를 열었는데 주창이 그때 마침 어떤 일을 상주하려고 연회식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창이 민망한 장면을 보게 되죠. 바로 유방이 척희를 포옹했다고 그러는데, 척희를 안고 끌어안고 좀 민망한 짓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주창이 뒤로 돌아가지고 막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유방이 또 봤어요. 그러더니요, 아주 재밌는 장면입니다. 유방이 달아나는 주창을 막 가서 또 쫓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황제가 자기 민망한 모습을 본 이제 신하의 뒤를 막 오히려 또 쫓아갑니다. 이 쫓아가는 것도 참 우습죠. 막 쫓아가더니요, 덜썩 잡더니 그의 목을 타고 앉아버립니다, 유방이. 그러더니요,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어떤 군주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창이 서슴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는 하나라, 거리나, 은나라, 주하다를 빻는 폭군입니다. 이들은 폭군이죠. 말할 것도 없는 폭군인데요. 아니, 서슴없이 군주에게 당신은 걸주와 같은 폭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유방의 반응이 재밌어요. 유방이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주창을 더욱 삼가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열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창을 더욱 삼가게 됐다, 이 말이 뭐냐면, 그 이후로는 주창이 당신은 하나라 거리나 은나라 주와 같은 폭군입니다, 폭군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창이 딱 한 얘기를 이 유방이 받고요, 자기가 그 행동을 고쳤다, 이 말입니다. 그 후에는 그런 행동을, 그런 민망한 행동을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재밌는 장면입니다. 마치 동네 형과 동생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동네 동생이 형의 민망한 모습을 보고 막 도망가니까 형이 막 쫓아와가지고 그의 목을 붙잡고 장난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이 유방이 이 주창의 얘기를 새겨 듣더라는 겁니다. 주창이라는 인물은 소하와
조참 같은 그런 노련한 정치가들도, 그런 노련한 사람들도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사람인데, 오히려 이 사람을 누가 가까이 하냐면 군주인 황제가 이 사람을 아주 친구처럼, 동네 동생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대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것을 아주 신뢰감을 가지고 잘 듣고 자기 행동을, 주창의 말을 듣고 고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심리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유방이 주창을 옆에 뒀을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방이라는 인물은 건달 같은 그런 건달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주창 같은 그런 강직한 사람을 옆에 두고 아주 친밀하게 부드럽게 그를 대할 수 있는 아주 마음의 그릇이 큰 군주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유방은 아주 탁월한 어떤 리더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주가와 기신 같은 사람이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유방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도대체 유방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기에 저렇게 기신과 주가가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자기가 불 속에 던지워서 불에 타 죽는 그 순간에도 막 유방을 보호하고 하고를 꾸짖고, 끓는 물 속에서 쌈김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냐고, 너는 유방한테 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가 라고 초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감탄했다는 거 아닙니까? 유방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큰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강직한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그 강직한 사람들을 같이 강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잘 보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어줬다는 얘기죠. 철저하게 믿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장난치는 것 같은 그 장면이지만 그의 목을 올라타가지고 유방이 물어보면서 주창에서 나오는 그 거친 이야기를 다 받아들여서 자신의 행동을 고치더라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그런 상상 이상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 고조가 이제 황제 말년에는 늘 그가 태자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러니까 유여의로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태자를 바꾸려는 고조의 생각에 막 대신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반대를 합니다. 모두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바로 주창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따로 주창을 불러가지고 또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주창이 이번에도 거침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신은 원래 말주변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폐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은 기필코 행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화가 나면 말을 더듬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폐하께서 비록 태자를 폐하신다 해도 소신은 기필코 폐하의 명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더듬으면서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고조한테 주저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도 역시 황제가 흔연히 웃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강직한 사람을 보고 그가 하는 이야기들, 거친 이야기들이, 그가 하는 강직한 신하가 내뱉는 아주 그 강한 말들을 유방은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고 있고요. 그만큼이 강직한 이 주창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사랑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굉장히 깊이 신뢰하고 받아들였다는 걸 볼 수 있죠. 이때도 역시 황제가 흔연히 웃었습니다. 그 광경을 기둥 뒤에서 여태여부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창이 나올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죠. 만일 장군이 있는 힘을 다해서 가하지 않았다면 하마터면 태자가 패출될 뻔했습니다. 라고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요, 여태여와 주창은 또 바로 그 문제 때문에 한 번 또 격돌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조연한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제 부세어사라고 그러는데 옥새 관리를 담당하는 그런 하급관리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하급관리였다가 아마 아주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 승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옥새 관리 담당했던 사람이 어느덧 이제 고조 옆에서 아마 고조를 받드는 그런 직책까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조가 아주 시름에 젖어 있습니다. 이 말년에 고조는 늘 자기 척부인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애첩인 척부인하고 그의 아들 유여의를 늘 걱정을 했었거든요. 워낙 신하들에 의해서 반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뜻을 접었어요. 고조가 뜻을 접어가지고 말년에는 늘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태후가 어떤 성향인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고조 본기에 나와 있는 고조가 말년에 불렀다는 자기 척부인하고 여의를 생각하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죠. 큰 기러기와 고니가 높이 날아 한 번에 천리를 나네.
날개가 이미 자라나서 사해를 횡으로 날아다니네. 사해를 횡으로 날아다니니 마땅히 또 어떻게 하겠는가? 비록 짧은 화살이 있다 해도 오히려 어디에 쏠 것인가? 지금 여기서 짧은 화살은 척부인을 말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큰 기러기와 권위가 높이 난다는 것은 이미 태자의 힘이, 태자의 권위를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해서 더 이상 태자를 패할 수가 없고 교체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을 이제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마땅히 또 어떻게 하겠는가 체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조는 늘 걱정이 되는 거죠. 자기가 죽으면 틀림없이 척부인을 죽이려고 할 텐데 여태우가, 그리고 그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할 텐데 고민을 했어요. 그 고민하면서 노래하는 그 장면을 조여가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약해서 물적게 하시는 까닭은 조나라 왕, 여기 조나라 왕이라는 것은 이제 유여의를 말하죠. 조나라 왕이 어리고 척희와 여후의 사이가 좋지 않아 황제께서 돌아가신 뒤에 조나라 왕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잘 읽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몹시 걱정되고 울적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예, 그러면 여태우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강직한 사람을 그 옆에 두셔서 이 유여의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떤 사람이 그것에 적합하겠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조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사대부 주창은 사람됨이 강직하고 참을성이 있으며 정직합니다. 따라서 여우와 태자 및 대신들이 평소부터 존경하고 두려워하니 주창이 적임자입니다가 말하는 겁니다. 주창을 추천했습니다. 맞아, 주창이면 할 수 있겠다. 고조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리고 주창을 부릅니다. 주창을 불러가지고 이제 네가 조나라에 가서 거기서 재상 노릇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 이 여태우로부터 조나라 왕을 지켜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주창의 직분이 뭐냐면 주창의 관직이 어사대부예요. 이제 한 단계만 더 승급을 하게 되면 자기도 승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바로 앞두고 있는 이제 2인자인 거죠. 그런데요, 느닷없이 제후국으로 가라고 하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좌천이거든요. 인사의 성격상 좌천입니다. 그랬더니 이 주창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 고조에 대해서 섭섭함을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섭섭함을 얘기할 때도 돌려 말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폐하께서 처음 군사를 일으켰을 때부터 모셔왔는데 폐하께서는 어찌 중도에서 저를 제후에게 내팽개치를 하십니까? 배신감을 막 토로하죠. 그랬더니 고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좌천이라는 것을 나도 아오. 하지만 조나라 왕의 앞날을 혼자 걱정하다 보니 공이 아니면 적임자가 없어. 어쩔 수 없으니 내키지 않더라도 그대가 가져와야겠소 라고 신신당부하면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황제가 부탁을 하자 이 주창은 받아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서 이제 조나라에 이제 재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고조가 죽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여태우가 조항을 내버려 두지 않죠. 그래가지고 조항을 소환합니다. 조항을 아련해라. 이제 황제가 바뀌었으니 이제 와서 아련하도록 해라. 라고 조항을 부르는데 절대 이 주창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소환하는 여태우에게 고황제께서 내게 조항을 맡기셨는데 조항은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듣지 아니 태우께서 척부인을 매우 미워하여 조항을 불러 주사례를 하신다니 나는 감히 조항을 보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조항은 병이 들어 조칙을 받을 수 없소이다 라고 강하게 주창이 앞에서 거부를 합니다. 이 자기를 사실은 자기 아들을 지켜줬던 사람이 바로 이 주창이거든요. 여태우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여러 번 직서를 보냈는데도 거부를 하니까 거기에 또 여태우가 물러설 여태우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꾀를 하나 댑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주창을 소환해 버립니다. 주창 입장에서는 황제가 자기를 소환하니까 그 말은 자기를 부르는 그 말은 또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함양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시차를 두고 이제 조여의를 부르게 되죠. 조항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한 달 후에 그를 독사를 시키게 됩니다. 이때 주창은 이제 이 일을 겪고 나서 3년 동안 병을 핑계로 해가지고 조정에 나가지 않고요. 그 일로 인해서 그 후에 이제 그가 병들어 3년 만에 죽게 됩니다. 이래 주창의 인생이 끝나게 되는데요. 자, 이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주창은 아마 이제 승상 자리까지도 올라갈 만한 그런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것인데 이게 조항 때문에 결국 그는 이제 이 어사대부에서 멈추게 되고 말지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서 정리하자면 주창이라고 하는 강직한 신하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를 아주 친밀하게 대했던 이 유방의 리더십과 유방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방이라는 사람이 천하를 통일하는 것이 거저 운이 좋아서 되어진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되었다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 유방이라는 사람의 그릇의 크기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큰 그릇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기에게 독설에 가까운 얘기를 할 때도 그 얘기를 잘 받아들여서 자기가 고칠 것을 바로 고치는 유방의 이 부드러운 군주의 모습.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유방을 유방되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위대한 군주, 부드러운 군주 옆에서 주창이라는 신하의 강직함은 더 빛을 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